안녕하세요. 인권합동법무사 사무소의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제도에서 한정후견 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간에는 성년후견과 그 실제 사례들, 전 시간에는 임시성년후견 신청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후견 신청 제도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보호자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성년후견 신청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년후견 신청과 한정후견 신청을 비교해보면 성년후견 신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요. 한정후견 신청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진행할 수 있겠고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 능력이 성년후견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원칙적으로 상실된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은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고요.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 대해서만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갖고요. 다만 법원이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성년후견 심판문을 보면, 그래서 성년후견 결정문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살펴보면 후견인의 권한에서 취소권에 대해서는 취소권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무조건 취소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전을 빌리는 행위, 즉 피후견인 명의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두 번째,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급여 없이 피후견인이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제한을 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피후견인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네 번째는 피후견인 상속에 대해서 단순 승인, 포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게 돼 있고요. 또 소송 행위,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피성년 후견인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재산에 1회에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합계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체를 이체하거나 처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사항은 지정을 하는 법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 피성년 후견인 신상에 관련된 권한 범위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성년 후견인이 결정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아래와 같은 신상 보호에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권,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권, 면접 교섭에 관한 결정권, 우편 통신에 대한 권한,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사항란에는 민법 947조의 2 규정상 아래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947조의 2항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을 치료 등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에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행위, 즉 이것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체 자유를 강력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항에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의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후견인이 동의를 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5항에 보면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임대, 매도, 임대, 전세권 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다르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심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피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부동산의 관리보전 처분, 부동산에 구입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종료, 기타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금 등의 관리, 예금을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이런 행위, 보험에 관련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 보험금의 수령 이런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상속의 한정 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물품의 구입이나 판매, 서비스 이용 계약, 그리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상보호, 자신의 신상에 대한 내용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여야 하고요. 기타 소송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송행위나 취소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때도 후견인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영업에 관련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처분, 담보 행위, 담보 제공 행위, 상속의 단순 승인, 포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그리고 기타로 금융계좌에서 매달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성년 후견인의 대리권의 제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한정 후견인의 동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정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리권의 범위가 동의권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한정 후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범위와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 앞에서 봤던 동의권의 내용과 똑같고요. 두 번째 신상보호에 관련된 내용, 이것도 동의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대리를 할 수 있는 행위, 이것도 이제 동의권의 내용과 똑같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신상에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성년 후견인의 범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인은 이제 성년 후견인과 다르게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성년 후견과 다른 점은 성년 후견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내용의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년 후견 신청과 한정 후견 신청은 요건과 후견인 권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본인의 상태가 어떻고 무엇 때문에 신청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과 비교해서 한정 후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정 후견 신청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